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용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로스 IQ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성장 경로 5번째 고객 제품 다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이렇게 한번 줘볼까요? 장기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단기적 위험을 감소하라 라는 제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제품 다각화는 무엇인가? 새로운 시장에 새 제품을 파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해볼까요? 그 전에 고객층 침투가 있었죠? 그건 뭐죠? 뭘까요? 기존 고객에게 기존 제품을 파는 거. 그 다음에 시장 가속화는 뭐죠? 기존 제품을 새 시장에 파는 거. 그 다음에 제품 확장이 있었죠? 기존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파는 거. 고객 제품 다각화는 새로운 시장에 새 제품을 파는 걸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줄여 다각화라고 하겠습니다. 저자인 티파니 보바는 다각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3분의 2는 신제품이 출시되는 것을 좋아한다. 절반 이상은 최근에 쇼핑을 하면서 신제품을 구매했다고 대답했다. 여러분, 신상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모든 소비자들의 어떤 그 기호이기도 한데, 당연히 새로운 제품이 확률적으로 기술적으로 뛰어난 경우도 많고, 기존 제품의 어떤 단점을 보완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제품은 같은 성능이 좀 훨씬 더 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제품을 소비자가 선호할 수밖에 없고, 또 신제품을 팔기 위해서 여러 기업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각화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소비자는 가격이 합리적이고 건강에 좋고 편리하고 환경 친화적인 신제품이 더욱 많이 출시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제품이라는 것이 고객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건데,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정된 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고객이 원하는 가치도 바뀌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제품도 달라지게 되겠죠. 근데 최근에는 더 건강에도 좋고 더 편리하고 기술적으로 훌륭하고 그러면서도 가격도 싼, 나름대로 그렇게 소비자는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해서, 더 큰 효용을 얻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신제품을 내는 것이 이제 마땅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티파니 보버가 얘기한 그 데이터들은 전 세계 교역량이나 시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뭐 신흥 시장이 커지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소비자들은 새로운 제품을 원하고 또 새로운 시장을 계속 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당연히 다각화를 해야 된다.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파는 전략을 써야만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책에서 성장용로 5번, 5번 다각화를 설명하는 많은 부분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런 이유보다 제가 제목을 말씀드린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각화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단기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단기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라는 어떤 비즈니스 전략 안에서 이 다각화가 나오는 것이에요. 일단은 장기적 위험을 줄인다, 이거 위해서 왜 다각화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티파니 보버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모든 위험을 고려하고서도 다각화를 해야 할까?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다각화를 실시해 미래에 발생할 전반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일 시장이나 단일 제품군으로 운영되는 기업은 성장 중단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으므로, 예를 들어서 비약적인 기술 발전의 등장, 고객층의 변화, 공급 사슬의 붕괴, 전략적 협력사의 실패, 문화 변화, 격렬한 상황이 벌어지면 거의 예외 없이 운을 다한다. 하지만 고객층과 제품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다양한 기업은 끔찍한 충격을 영향받더라도 필요할 때 사업의 다른 부분으로 초점을 이동해 살아남을 수 있다. 좀 더 범위를 좁혀 생각하고 제품, 특히 인접 제품을 한 가지 이상 출시하고 제품 라인을 확장하면 고객의 계절적인 요구나 주기적인 요구, 여름, 겨울 의류, 여름 과일, 겨울 채소, 학용품, 취미용품 등을 충족시키기에 유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각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장기적으로 다가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만약에 우리가 다각화를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고객도 다각화하지 못하고 제품도 다각화하지 못했어. 그럴 경우에 딱 충격을 받는 거예요. 블랙스완을 맞으면 어떻게 되죠?
휘청거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 시장을 개척하지 못했는데 기존 시장이 무너졌어.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제품이나 두 가지 제품만 팔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시대의 흐름에 밀리거나 아니면 경쟁자가 이걸 압도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버렸어요. 대안이 없어. 그러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각화를 해야 될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중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외부 충격이 왔었을 때에 그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리스크를, 그런 위험을 매니지먼팅 하기 위해서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비즈니스, 여기 성장 전략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 할 때에도 되게 중요한 요소이고요. 심지어 개인이 살아가는 인생 전략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자, 학습 능력을 높이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학습 능력이 높으면, 또한 우리가 문해력이 높으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나 하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하는 일이 갑자기 블랙스완 맞아가지고 사라졌어요. 회사에서 잘리거나 아니면 그 직업군이 완전히 AI한테 밀려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일을,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한테 문해력이 없어. 떨어져. 학습력이 떨어져.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직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학습 능력을 높이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뭐죠? 일초월장 얘기했잖아요. 왜 호모 아카데미쿠스가 필요해요? 왜 우리가 호모 아카데미쿠스가 돼야 돼요? 왜 학습하는 인간이 돼야 돼요? 학습이라는 것은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운이 안 좋아서 이 직업이 사라졌어.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해. 그럴 때 내가 학습 능력이 있으면 어떻다? 다른 직업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지금 학습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도 읽어야 되고, 우리 유튜브 영상도 봐야 되고, 학원도 등록해야 되고, 노는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죠? 평소에 시간과 돈을 쓰잖아요. 다시 말해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거는 단기적 리스크를 감수하는 겁니다. 왜? 장기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는 개인이 다시 돌아와서 비즈니스를 얘기하면은, 저희가 지금 왜 유튜브를 하고 있나요? 저희 회사가? 저희는 회사는 원래는 어디서 본거지가 있었죠? 페이스북이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자기 개발로 1등을 찍었어요. 페이지 100만이 넘으니까. 그럼 거기에 안주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유튜브를 옮겼을까요? 제가 신 박사님이랑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이미 1초월장에서 얘기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봐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페이스북이 망했어요. 그럼 저희 어떻게 하죠? 근거지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거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당연히 페이스북은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페이스북에서 그 프라이버시 문제가 나와가지고 지금 벌금 엄청나게 맞았잖아요. 페이스북이. 그리고 알고 보니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페이스북이 운영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저희가 데미지가 엄청 크고, 제가 지금까지 투여했던 모든 자원과 거기에 많은 부분이 올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 속에서 어떻게 하죠? 다각화를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까지 확장하게 되고, 전국적으로는 유튜브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으로는 저희 플랫폼을 갖자, 이런 전략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신 그런 전략을 필 때는 어떻게 하죠? 단기적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과 돈을 투여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잘 정리를 한다면 다각화를 왜 해야 돼요? 장기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는 여기 나온 성장 전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비즈니스와 여러분이 하는 삶에서도 중요하다. 장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단기적 리스크를 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공부한 것도 똑같은 맥락 속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어째서 모든 위험을 고려하고서도 다각화를 해야 할까? 다각화가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적지 않다는 거예요. 왜 다각화는 리스크가 클까요? 되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새로운 시장에 새 제품을 내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시장에 대한 맥락을 알고 있나요? 새로운 제품에 대한 맥락을 알고 있나요? 맥락을 잘 몰라요. 정보도 없고 거기에 필요한 역량이 있는지도 확인도 안 되고 거기 문화도 모르고 그렇죠? 우리 제품이 신제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근데 이 신제품은 완전히 새로운 제품뿐만 아니라 기존 제품을 개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존 제품을 개량했다 하더라도 어떤 제품이 조금만 변하면요 시장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잖아요. 때문에 다각화를 하는 거는 어떻죠? 예, 큰 리스크를 안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 진출할 때 거기에 뭐 사람도 없을 것이고 게다가 판매 루트도 없을 것이고 등등등등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저희도 유튜브를 처음에 진출할 때 뭐죠? 뭐 아는 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충우돌 또 여러 가지 작은 실수들도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각화를 할 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다각화를 시도할 때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말씀드리고 오늘은 다각화라는 것이 단순히 제품, 고객 다각화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자, 다각화를 할 때 염두에 될 거 세 가지 정도가 있죠.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한테 그런 역량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메타인지를 높여야 돼요. 내가 새로운 걸 도전했을 때 뭐죠?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판단을 해야 돼. 왜냐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내 시간과 자원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장 경로에서는 필요한 게 뭐죠? 다각화를 하기 전에 제품 확장과 시장 가속화를 해야 돼요. 해봐야 합니다. 왜 그렇죠? 제품 확장이라는 건 뭐죠? 기존 시장에 신제품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시장의 신제품이라는 것은 다각화보다는 리스크가 적죠. 왜냐면 기존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한 정보는 있잖아요. 맥락도 있고 인프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신제품에 대해서 모를 수 있으니까 기존 시장에 신제품을 내보면서 신제품에 대한 강박을 높이는 거죠. 그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새로운 제품을 내는 거에 대한. 시장 가속화는 뭐죠? 기존 제품을 새로운 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당연히 다각화보다 리스크가 적죠. 왜냐면 기존 제품을 파는 거니까 제품에 대한 정보는 있잖아요. 근데 시장 가속화를 통해서 새 시장에 대한 경험을 쌓는 거예요. 해외, 우리 지역이면 지역이 다른 거, 채널이면 채널 다른 것들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도 가능하고 또 역량도 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품 확장과 시장 가속화를 다각화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고객 제품 다각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타인지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역량도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첫 번째 다각화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생각해라. 두 번째 이제 문화입니다. 문화. 뭐죠? 내가 새롭게 들어가는 시장에 대한 문화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나라마다 얼마나 문화가 다릅니까? 그렇죠? 중동 또 다르잖아요. 중동은 이슬람이 많으니까 이슬람은 뭐 정해진 시간대 뭐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세팅이 된 핸드폰을 LG가 팔았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가 그 문화에 대한 이질성을 극복하면서 우리의 제품, 상품과 서비스를 팔 수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걸 못해서 많이 망하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품 고객 다각화는 제휴관계, 제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시장에 들어갈 때는요, 혼자 뭐를 할 생각을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 거기에 현지에 있는 기업이나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는 것들 항상 생각해야 돼요. 시장 경로 중에 제휴관계와 컨비네이션을 잘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죠?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앞부분 역량은 컨비네이션이 아니라 카운터 얘기죠. 순서 얘기입니다. 다각화를 하기 전에 제품 확장과 시장 가속화를 먼저 하고 들어가라.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 거는 문화는 컨비네이션. 내가 그걸 들어갈 때 제휴관계를 항상 고민하고 이왕이면 그 현지에 있는 능력자들과 함께 일을 해 나가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화는요, 단순히 내가
신시장에 대한 문화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 조직에 대한 문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면 내 성향도 중요하겠죠. 조직이 없으면. 뭐죠? 새로운 시장에 새 제품을 내는 거예요. 매우 실험적이고 도전적이죠. 근데 우리 조직이 전혀 도전적이고 실험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도전적이고 실험적이라는 건 뭐죠? 예기치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거 면역이 생겨서 그런 거에 대해 데미지를 안 입어야 돼요.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여야 됩니다. 그런데 조직이 전혀 그거 상관없이 되게 안주하려면 그래. 뭔가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 예기치 못하는 걸 되게 싫어해. 다각화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되게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마인드를 잘 갖추지 못하고 거기에 효용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죠? 새롭게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두 개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내가 들어가려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그것이 해외가 아니라 그것이 지역이든 채널이든 항상 맥락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페이스북 문화 다르고요. 유튜브 문화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여러분. 진짜 많이 다릅니다. 인스타 또 달라요. 인스타 또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맥락을 생각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에 대한 문화를 생각해야 된다. 다각화는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문화를 구축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책에서 나옵니다. 고객 제품 다각화 전략을 추진할 최고 시점은 기업이 필사적일 때가 아니라 번성하고 있을 때다. 왜 그럴까? 그래야 실패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추진력과 자본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주와 직원이 전략을 지지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기존 시장이 축소되고 있거나 기존 제품이 점차 경쟁력을 잃을 때만 다각화에 의존하는 기업이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요? 다각화는 언제 하라고요?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아무것도 없어서 최후의 수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을 때. 왜요? 실패 확률이 높으니까. 리스크가 크니까. 실패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1초1장에서 주구장창하게 얘기했던 게 그거죠? 문장, 선택장, 전략장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실패의 비용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실패의 비용을 준비하려면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패를 했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죠? 조직이, 기업이 힘들 때가 아니라, 개인이 힘들 때가 아니라 뭐죠?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각화는 우리가 무언가 있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다 자영업을 할 때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자영업 하지 말고 먼저 네가 회사를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라 하면서 네가 이를 그걸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떡볶이집 하면 떡볶이집을 할 수 있는 운영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인지 직장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해봐라. 역량 체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를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할 때 최대한 양다리를 걸쳐라. 왜냐면 떡볶이집 망했을 때 어떻게 하죠? 다시 돌아갈 직장이 필요하잖아요. 양다리 걸치면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양다리 걸치고 나가다가 어떻죠? 떡볶이가 잘 되고 내 체중도 많고 매출도 높아지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를 그만두고 했을 때 더 크게 될 수 있다 라는 확신이 들어가고, 들어갈 때조차도 망했을 때 2, 3년 버틸 수 있는 돈은 모아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다각화는 언제 된다?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다각화를 보면서 저희가 대표적인 실패한 게 런앤언입니다. 유튜브에서 해외 대상 채널, 영어 문화를 타깃으로 한 채널이 연 적이 있어요. 폭망했습니다. 저희가 열었을 때는 저희가 자기개발로 잘 하고 있었으니까 이거 자기개발은 전 세계 공통 아니냐, 여기에 우리가 영어로 번역만 해주면 되겠거니라고 그냥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폭망했죠. 망했습니다. 왜 그랬냐? 첫 번째, 실제로 저희가 역량이 안 됐어요. 저희가 이제 영어를 번역해 나가는데 PDF를 받았더니 그게 그 원어민 입장에서는 완벽한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역량 체크가 일단 안 됐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 문화 체크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자기개발이니까 자기개발은 전 세계 공통 아니냐라는 나이브한 생각을 한 거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개발을 하더라도 우리 걔네만의 독특한 맥락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 지금도 잘 몰라요. 지금은 그 런앤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되게 많이 해서 할 건데 뭐다? 우리가 진출하는 시장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어요. 그나마 우리가 이걸 진행할 때 실패의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죠? 실패하더라도 데미지는 크게 있진 않았습니다. 크게 있진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듯이 여러분이 무언가를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걸 도전할 때에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때에 회사에 다각화든 여러분의 인생에 다각화를 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체크하고 맥락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실패의 비용을 항상 준비해라. 그러면서 그 일을 성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장기적 위험, 장기적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 책에 나오는 고객 제품 다각화 예시는 재밌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회사 나옵니다. 마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페이팔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고 얘기도 나옵니다. 나중에 케이스 스터디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